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정말 쓰기 좀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다 보내시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한국어로 말하는 거는 쉬운데 한국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 더군다나 대학에서 주어진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게끔 답변을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솔직하게 써라, 너의 경험을 써라, 너의 생각을 적어라, 그럼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좋은 자소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시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고,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을 알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써서 좋은 자소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학년도 후기 자기소개서 작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2024학년도에도 서울대학교 시행계획에 보면 자기소개서가 있죠. 외국인 전형도 자소서가 있죠.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2년 특례 서울대학교 또는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여전히 제출 서류로 받고 있다는 뜻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징에서 자소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2023년도 후기 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 일정이 3월 2일부터 3월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3월 16일, 고려대 3월 4일, 성균관대 3월 13일, 서강대학교 4월 11일, 한양대학교 4월 11일, 중앙대학교 3월 21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되어지면 서류 준비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준비 목록표와 같은 서류 작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꼭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주장은 삼가하자,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자기소개서를 솔직하게 써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 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질문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핵심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자소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다시 말하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 어떠한 학습, 어떠한 액티비티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활동에 기초한 배우고 느낀 점을 묻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핵심으로 봐야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더군다나 자소서를 읽는 분들이 우리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면 자소서를 읽는 거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자소서를 읽는다 라고 보면 우리보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뭐뭐뭐 해서
뭐뭐뭐를 했다. 뭐뭐뭐 해서 뭐뭐뭐 했다. 다시 말하면 과정 서술이 없이 이유와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이유와 원인, 결과만을 기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점 핵심.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학업의 과정을 진행했냐, 어떤 노력의 과정을 진행했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었느냐 라고 하는 노력의 과정, 학습의 과정, 탐구의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 서술이 진행이 되어져야만 결국 자기소개서가 학생의 자소서이며 솔직한 자소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12년 특례의 자소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사설 업체의 도움을 받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글의 공통된 특징은 과정서술이 없다는 점이에요. 과정서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결국은 과정에 대한 서술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당장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한 문항당 글자 수가 약 3,000바이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다 채우기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참고하게 되냐면 대학교 입학처의 학과 소개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대학의 인재상을 인용하여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일부 자기소개서 작성법 책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과의 커리큘럼 또는 학과 대학의 인재상 등을 참고해서 자소서를 쓰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내용들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과 소개라든가 커리큘럼이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에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 홈페이지의 글을 따서 글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의 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은 누가 씁니까? 결국 활동 내용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글자 수를 채우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들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사설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재상, 커리큘럼, 학과 소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다.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왜?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글을 쓸 때 많은 분들의 고민은 이거죠. 쓰긴 써야 되는데 쓸 거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또 막상 써보면 쓸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좀 뭘 생각하냐면 큰 활동,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사사로운 활동에서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경험의 특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특별함이 중요하다. 작은 활동에서도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이해력이 잘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직장이라든가 집안의 가정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자소서를 썼다. 부모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학업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결격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매우 결여되어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부모님이 주신 돈을 이용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면 자기주도성이 매우 결여돼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는 뭐냐면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친구들과 회의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바자회를 열고 바자에서 물품을 팔고 물품을 산 거로 인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한 것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조금 더 자기주도적이며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부모님의 직업 또는 가정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지나친 자기 자랑이나 성취 결과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되게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주다 보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뭐뭐 해서 뭐를 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하게 뭔가 성취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취를 했다, 상을 받았다, 뭘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취나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 이랬었을 때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단지 성취 결과를 자랑하면 결국은 과정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 거주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제 한국의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선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의식주라든가 그 나라의 보건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의료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 나라의 정치나 사회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들,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12년 동안 거주했었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인 어떤 그 나라만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하면서 물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모습들은 해당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거주했었던 국가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 각 문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 1번에 썼었던 내용이 3번 문항에 똑같이 2번 문항에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야, 1번에 썼었던 걸 왜 2번에 또 썼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강조하려고 또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서울대 자소서나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다른 자기소개의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은 똑같아요. 사실은 묻고자 하는 바의 첫 번째는 학업이에요. 학업.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하는 건 학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로는 뭐 합니까? 결국 학업을 또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학업을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학업이 뭐로 발송합니까? 활동으로 발동하겠죠. 활동.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은 학업과 연관되어진 활동이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쓴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같은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요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거는 학업 활동 외의 활동. 다시 말하면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 같은 것들 있죠. 사회성이나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묻는 거. 이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계획이라든가 탐구나 연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묻는 경우가 모든 대학의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1번 문항을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1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첫 줄에도 나와 있지만 학업적인 관심조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너가 너의 desire course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희망하는 전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motivation,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업적 동기, 그 다음에 너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묻고 있는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글자 수는 약 3,000자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핵심은 12년 특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하더라도 교과 내에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중심으로 쓰도록 한다. 왜냐하면 국내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벗어나는 활동들
대해서 기재하시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의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12년 특례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학교 활동 내에서 또 학교 활동과 연관이 되어진 활동의 선에서 써야지 학교 외의 활동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서 다른 학생들이 썼었던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썼던 사례는 아니고 자기소개서의 초안 정도에서 썼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알 것 같아서 몇 개의 내용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동안 TP 이코노믹과 경제 동아리를 통해 배운 지식은 저의 적성과 가치관을 파악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앞에 글의 도의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쵸? 도의까지는 그런대로 잘 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미시경제에서 배운 가격 탄력성을 생각하여 아버지의 신발 사용의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 때와 국제 경제에서 무역 보호 정책을 배우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아버지의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을 때 아버지와 보다 깊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경제학이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첫 번째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에는 부모의 직업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신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금지사항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학교에서 배운 학업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티크 이코노믹 경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을 썼냐면 몇 학년 경제 수업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웠고 그 내용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 중에서 내가 의무를 갖는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해 과정을 거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학습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어졌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과정서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정서술이. 지금 보시면 미시경제에서 배운 가격 탄력성을 생각하여 아버지의 신발 산업의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지에 관한 생각을 전달해 드렸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무엇을 배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글의 내용들로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대략적으로 글을 표면적으로 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을 과정서술을 학습에 대한 과정을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서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글이 약간 표면적이면서 그럴듯하게 글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모양새에서 자소서의 부족한 점들을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당신의 학업적 또는 extra curricular activity니까 학업 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러니까 두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문항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는 바로 뭐냐 하면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이 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 하루에 수업이 끝나면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불편하다거나 특정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자신에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율학습 시간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11학년 2학기 때 교감 선생님께 부탁드려 빈 방을 빌려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에게 제가 듣는 전 과목과 SAT 학습 도우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의 도움을 받고 학습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멘토링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비춰지긴 하죠. 근데 첫 번째는 보면은 그래 앞부분의 도입 과정이 너무나 크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멘토링을 하게 되어진 동기부여 자체가 동기가 올바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멘토링을 하게 되어진 동기가 첫 번째는 이거야겠죠. 내가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탐구 의지, 학습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수학 멘토링을 한다.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의 멘토링 활동을 한다면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한 본인이 과목적 흥미나 자신감 또는 흥미나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면 멘토링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목에 대한 흥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의 도움을 받고 학습이 향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멘토링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멘토링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약간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멘토링 활동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멘토링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페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서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대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그 다음에 호기심 두 번째는 멘토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의 경험 이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활동이 지금 보는 것처럼 아카데미 엑스트라 커리큘리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연관성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멘토링 활동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11월 말에 치르는 IGC SE 시험에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히려 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주었다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체적인 활동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제가 자소서를 처음에 쓰면서 설명했었던 부분 중에 핵심이 바로 뭐였습니까?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과 2번 문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서술 노력의 과정, 학습의 과정, 탐구의 과정, 성취에 대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부족한 점이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만에서 미국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으로 정말 다양한 문화가 저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학교 때 매년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선교 캠프를 통해 대만 원주민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친해짐으로써 그들의 관심과 문화를 배워가며 원주민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성격과 꼭 자연 속 화려한 색깔들로 만들어진 것 같은 전통 의상들은 저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환경, 문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성에 맞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편견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색깔을 존중하며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상상을 통해 제가 문화와 존중을 이해했다면 크로스컨트리는 저에게 끈기와 지도력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배구, 축구 등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크로스컨트리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스포츠들과 비교적 정말 특별했으며 제 삶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단지 도전적인 스포츠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시작해보니 중학교 때부터 크로스컨트리를 시작했던 친구들과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같았습니다. 비교적 글을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소재에서 지금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성교 활동에서 만났던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크로스 컨트리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서 학생이 실제 경험했었던 것만큼의 감정의 이입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 전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너 지금까지 해외에 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말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가옥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말을 하는 학생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모습을 지었어요. 하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만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흥미로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들어요. 뭔가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 학생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싶지만, 글 속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좀 더 솔직하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핵심은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근데 이 과정서술이 정말 어려운 거죠. 말은 과정서술이라고 하지만 실제 과정에 대한 서술이 그만큼 어렵고 그게 자소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두 단계로 진행을 해요. 자소서를 쓸 때 첨삭 선생님들이 배정을 받아서 글을 쓰다 보면은 결국 그냥 소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학생이 먼저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초안을 먼저 학생이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고유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구조를 설계하게 돼요. 1번, 2번, 3번에서 너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조를 설계할 것인지 구조를 설계할 거고, 이를 통해서 제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학생이 글을 기초로 해서 글을 쓰면 한 번만 써도 자소서의 윤곽이 잡히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2회 정도 구조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조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첨삭 선생님들이 그 구조가 만들어진 글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진행할 거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 글들을 학생이 보고 또 다시 학생의 의견이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면 결국은 어떤 글이 나오냐, 학생이 직접 쓴 과정에 대한 서술이 강조가 되어지는 학생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결국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다. 그게 바로 왜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냐. 이러한 첨삭의 과정, 구조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의 과정 서술이 없이 그냥 학생의 경험을 그대로 엮어서 소설로 만들었다 보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과정의 서술이 다소 부족한 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12년 특례 학생들에게 자소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신중하게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거든요.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12년 특례 2023학년도 후기 또는 2024학년도 전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화상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